한국 사람 만들기 제2부 친중 위정척사파 서론. 조선 말의 위정척사 사상은 흔히 화서 이항로와 면함 최익현의 학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정척사파의 기원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형성된 후기 조선의 친명 반청 이념과 소중화 의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의 중원 제패. 1644년 명이 멸망하고 오랑캐 청이 중원을 차지한다. 명은 조선의 모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 원군을 보내 일본을 격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맹국이었다. 명의 멸망은 조선이 의존하던 세계 질서와 문명의 축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비유하자면 북한이 미국을 무너뜨리고 북미 대륙을 차지하는 것과 같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질서를 조화시킨 체제를 만들어내고 이를 자유개인주의 사상으로 뒷받침하는 최첨단 문명을 만들어낸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북한에게 공격당하고 힘없이 무너지게 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천붕지해의 형국이었다. 청을 세운 여진족은 조선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존재였다. 특히 압록강 유역을 거점으로 산삼을 캐면서 농경과 수렵 생활을 하던 건주 여진은 고려와 조선의 역사에 수없이 등장한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가장 친한 동지이자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던 이지란도 본명은 퉁두란인 건주 여진이었다. 조선 초만 하더라도 건주 여진의 인구는 10여만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6세기 말 누르하치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건주 여진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우고 만주라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면서 제국으로 성장한다. 여타 여진과 몽골, 조선을 복속시키고 요동을 차지한 청은 1644년 산하이관을 넘어 북경에 입성한다. 건주 여진이 대청제국을 세우는 과정은 눈부셨다. 그러나 조선은 이를 오랑캐의 일시적인 발호로만 믿고 싶어 하면서 청의 성취를 애써 외면한다. 그토록 의지했던 명이 사라지고 오랑캐가 대륙을 차지한 천붕지해의 시대에 조선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국제정치적, 사상적 정체성을 재정립해야만 했다. 명이 사라진 후 조선의 체제는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적성국가인 청이 대륙을 차지한 상황에서 어떤 외교와 안보 정책을 채택할 것인지, 문명의 척도였던 주자성리학이 중원에서 사라진 후 무엇을 문명의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재설정해야 했다. 송시열의 기축봉사, 효종과 송시열의 북벌론, 그리고 효종의 뒤를 이은 현종대의 조선을 뒤흔든 예송, 사문난적 논쟁 등이 그 결과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송이었다. 예송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복상 문제라는 허례허식을 둘러싼 당파 간의 권력 투쟁이 아니었다. 예송은 명청교책이라는 대혼란기에 조선이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치, 안보, 이념 논쟁이었다. 명이 사라지고 청이 그 자리를 대신한 상황에서 조선의 정통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비록 명이 사라졌더라도 조선의 정통성을 명에서 찾고자 한다면 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조선이 과연 독자적인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등 조선의 정체성에 관한 핵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예송이었다.
이처럼 치열한 정치적, 이념적 검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은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성공하지만 동시에 강고한 쇄국주의 체제와 이념을 탄생시킨다. 이념적으로는 소중화 사상을 구축한다. 비록 무력을 앞세운 청에게 정복당했지만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명예문명을 이어받은 조선이 우월하다고 자부하면서 청을 상국으로 삼기면서도 내심으로는 북인, 오랑캐로 경멸한다. 체제적으로는 청이 강요하는 조공을 바치기 위한 연행사를 제외하고는 청과의 모든 교류를 단절한다. 임진왜란 이후 외관을 통한 극히 제한된 교육을 제외한 일본과의 모든 교류를 단절한 바 있는 조선은 이제 중국으로부터도 자신을 고립시킨다. 쇄국 정책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형성되는 후기 조선의 자아관, 국가관, 그리고 세계관은 조선 말의 친중 위정척사파에 의해 답습된다. 천주교의 전례와 서구 열강의 도래. 조선은 명의 이름으로 청을 거절하지만 청은 명의 이념과 체제를 대부분 그대로 답습한다. 그리고 여진족 특유의 개방성과 기동성을 가미하여 당시 세계 최강국인 청제국을 건설한다. 신장과 티벳, 내몽골과 대만이 중국의 영토로 편입된 것은 모두 청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였다.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하면서 티벳의 라마 불교, 경교, 천주교, 개신교 등 수많은 종교들이 자유롭게 포교를 할 수 있었던 청은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를 건설한다. 그리고 조선의 쇄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에서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던 천주교가 18세기 중반부터 조선으로 전래되기 시작한다. 연행사들이 연경에서 구입하는 서적들 가운데 섞여 유입되기 시작한 천주교 서적들을 접한 일부 조선의 선비들은 서학을 새로운 학문으로 공부하기 시작하고 18세기 말부터는 신앙으로 발전시키기에 이른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 열강이 조선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조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서양은 이미 명나라 때부터 중국과 깊은 경제관계를 맺어왔다. 명의 향료와 비단, 도자기, 그리고 특히 차가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유럽은 명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적자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적자를 메우는 유일한 방법은 은이었다. 이로 인해 유럽의 은이 명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명은 유럽 은의 무덤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다. 스페인이 남미에서 발견한 은, 심지어는 일본의 은까지도 명으로 대거 유입된다. 영국은 대규모 대중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인도의 면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지만 결국 실패한다. 영국이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대중 적자를 메우는 마지막 수단으로 동원한 것이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파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아편전쟁으로 이어진다. 일본 역시 유럽의 열강으로부터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않는다. 한때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천주교 선교사들이 포교를 하면서 일본과 관계를 맺었지만 이내 도쿠가와 막부 초기에 천주교 박해로 인하여 모두 단절된다. 그 이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나가사키의 작은 인공섬 데지마에 무역 거점을 유지하지만 유럽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반면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19세기 중엽부터 일본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가 끝나고 영토가 북미 대륙의 서부 연안에까지 이르게 되자 본격적으로 태평양 시대를 연다.
유럽의 배들이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여 동아시아에 도달했다면 미국은 반대편인 태평양을 건너서 동아시아에 도달했다. 유럽이 동아시아로 오는 관문이 마카오와 홍콩이었던 반면 미국의 동아시아 관문은 에도와 나가사키였다. 미국이 아시아,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최대의 포경국가였다. 고래기름이 산업혁명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고래잡이 선단을 갖춘다. 이때 필요했던 것이 원양에서 작업하는 포경선이 난파할 경우 조난당한 선원들이 안전하게 구조받고 귀환될 수 있도록 약속하는 조약들을 조업 해역 인근 국가들과 맺는 것, 그리고 증기선들이 연료인 석탄을 보급받을 수 있도록 항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이유로 일본을 개국시킨다. 한편 조선은 유럽 열강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교역 대상국으로 별다른 매력이 없었다. 서구 열강은 간헐적으로 조선의 연안에 나타나 통상과 조난선원 보호를 위한 조약을 요구하지만 조선의 관리들이 조선은 가난하여 외국과 교역할 아무런 물품도 없고 그럴 의향도 없다고 거부하자 이내 물러갔다. 반면 양이, 즉 서양 오랑캐의 간헐적인 출현은 천주교의 확산과 맞물리면서 조선의 조정을 극도로 긴장시키고 천주교와 서구 열강에 대한 의구심과 적개심만 불러일으킨다. 조선 조정은 천주교인들이 서구 열강과 내통하여 조선을 침략하려는 계책을 세우고 있다고 오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반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쇄국 정책을 강화한다. 이처럼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사문난적인 천주교의 도전과 대외적으로는 서양 오랑캐의 출현으로 빚어진 위기에 맞서 일어난 것이 위정척사파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형성된 소중화 사상과 쇄국 정책은 서세 동점과 개국의 시대를 맞아 다시 한번 만개한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원명, 명청 교체기에 버금가는 또 한 번의 난세로 빠져들고 있었다. 세계 문명의 축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동아시아의 문명과 무력의 축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뀌고 있었다. 명청 교체기에 형성된 친중 위정척사 사상과 쇄국 정책으로는 넘을 수 없는 파고였다. 조선과 청의 쇠퇴. 걸륭제 시대만 하더라도 세계 최강국이었던 청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쇠퇴한다. 만성적인 대중적자를 아편 판매로 만회하려던 영국의 시도를 막기 위해 시작한 아편전쟁은 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서구 열강에 비해 얼마나 허약한지 여실히 노출한다. 1860년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북경에 진주한다. 1644년 도르곤의 청군이 자금성에 입성한 지 216년 만이었다. 영국과 프랑스군은 청황실의 영화의 상징이었던 원명원을 약탈하고 불태우지만 청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제2차 아편전쟁 발발 직전인 1851년 태평천국의 난이 터진다. 서양 기독교와 중국 민간 신앙의 기묘한 조합이었던 태평천국교는 어지러운 세태 속에서 불안해하는 민심을 자극하여 급속도로 퍼지면서 급기야 청에 대한 본격적인 반란을 일으킨다. 한때 중원을 제패하고 티베트와 신장, 안남과 대만을 정복하면서 대청제국을 건설했던 청의 정규군인 팔기군과 노경군은 태평천국의 농민군 앞에 힘없이 무너진다. 다급해진 청의 조정은 청의 최고 엘리트 기관인 한림원 출신인 증국번에게 자원병을 조직하여
태평천국의 난 진압에 나설 것을 명한다. 이에 중국본은 고향인 후난의 상향에서 상군이라는 향토군을 조직한다. 증국본은 휘하의 이홍장에게도 고향인 안휘성에서 같은 방식으로 향토군을 조직하도록 한다. 그리고 증국본의 상군과 이홍장의 회군은 태평천국의 난을 성공적으로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증국본과 이홍장은 서양의 무기와 서양군을 적극 활용하면서 서양 과학기술의 힘과 중요성을 절감한다. 난을 평정한 공으로 베이징과 티엔진 등이 포함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지역의 직례 총독을 연이어 맡은 증국본과 이홍장은 양무운동을 일으키면서 무비자강을 꾀한다. 특히 이홍장은 당시 메이지 유신으로 급격한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국력을 키우던 일본을 의식하면서 중국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한다. 그러나 증국본과 이홍장은 유가적 세계관을 버리지 못한다. 청의 최고 엘리트 기관인 한림원 출신인 두 사람은 서양의 무기와 과학기술을 유학에 접목시키는 중체서용식 근대화로 서구 열강에 맞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청이 조선 문제에 본격적으로 다시 개입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다.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섭정하에 천주교 박해와 쇄국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다. 위정척사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대원군은 청의 양무운동 정도의 근대화도 거부하였다. 이미 명청 교체기부터 세계사의 흐름으로부터 고립되어 온 조선의 위정자들은 시대를 읽을 줄 몰랐다. 청의 근대화 역시 청의 오랑캐들이 서양 오랑캐들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위정척사 사상은 결국 대원군의 지극히 제한적인 개혁 시도조차 무산시킨다. 위정척사파가 고수한 명예주자성리학 체제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식 급진 근대화 개혁은 물론 청의 양무운동식 개량적 근대화조차 수용할 수 없었다. 조선은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는다.